안녕하십니까. 한국철도공사 인재개발원에서 CS 분야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심경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특성에 대해 좀 더 이해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교통약자 유형별 응대 전략에 대해 학습하고자 합니다. 먼저 학습할 내용입니다. 첫째, 교통약자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두 번째, 교통약자 관련 제도와 편의시설에 대해 알아보고, 세 번째, 대표적인 교통약자 유형별 응대 방법, 마지막으로 교통약자 배려 서비스 유형과 일회 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통약자의 정의와 유형별 특성입니다. 교통약자의 개념을 협의적으로 해석하면 자동차에 대해서는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가 교통약자일 수 있고요. 비장애인에 대해 장애인이, 젊고 건강한 사람에 대해 고령자, 부녀자, 어린이 등이 교통약자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 여러 사회적 변화 등으로 인해 좀 더 광의적 개념으로 변화하여 현재는 교통약자라 함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영유아를 동반한 자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함을 느끼는 모든 사람을 지칭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서도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약자는 이동 제약의 형태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즉 장애인과 고령자 등 항시적 교통약자와 부상자, 임산부, 짐을 든 사람 등의 일시적 교통약자로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교통약자 수는 얼마나 될까요? 2018년 기준 1,5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인구 4명 중 1명꼴로 이동이 자유롭지 않다는 뜻입니다. 교통약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가 절반 정도로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 뒤로 어린이, 장애인, 영유아 동반자 순입니다. 외출 빈도를 살펴보면 교통약자가 일반인보다 약 10% 정도 떨어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엇보다 외출 목적이 통학, 출퇴근, 산책 등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일반인에 비해서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출 시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모든 이용자에서 버스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접근성이 가장 좋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참고할 것은 교통약자의 교통수단 선호도는 교통약자 유형별로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체장애를 가진 분들은 자가용을 더욱 선호합니다. 아무래도 보호자가 필요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체장애를 가진 분들이 혼자 이동하기에는 대중교통 환경에 장벽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장애인은 교통약자 중에서 이동에 가장 큰 제약을 받는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더욱 함께 고민하고 관심 가져야 할 부분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을 신체의 일부에 장애가 있거나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어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대통령령으로 15가지 장애 종류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장애인이라 함은 선천적으로 후천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능력의 결함이 발생함으로써 자신 스스로 개인 생활이나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없는 필요 조건을 전혀 또는 부분적으로 갖출 수 없는 모든 사람을 의미함으로써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유럽 국가나 미국 등도 이를 따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일본 등이 비교적 장애에 대해 협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향후 점점 확대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장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 의학적 관점에서는 장애를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인 비정상성으로 이해하며 개인의 치료 및 재활에 치중하고 있고요. 다른 관점에서 보면 장애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 사회의 물리적 환경, 사회의 태도가 긍정적인 경우에는 장애가 생활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회적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경우에는 경미한 장애라 하더라도 생활하는 데 큰 어려움을 초래하기도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을 사회적 모델로 보는데 개인보다는 장애인 당사자가 살아가는 차별적인 사회의 부적절함에 초점을 맞추고 다양한 수준의 능력을 수용하지 않는 사회에 의해서 장애인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휠체어를 탄 누군가가 어떤 건물에 접근할 수 없다면 이것은 개인의 한 장애인의 어떤 부족함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빌딩을 설계하고 관리하는 사람들이 기인하는 것이므로 제도 또는 환경 개선에 집중하는 것이 장애를 바라보는 사회적 관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계, 법조계, 정책 분야 전반에 있어서 의학적 관점에 머무르는 것이 사실인데요. 장애인관을 의식해야 하는 이유는 의식, 무의식 상태에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장애인관이 그대로 나타나기 마련이고요. 문제 해결 방법 또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관점들에서 우리가 좀 더 고민해 봐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장애인구는 등록장애인 기준으로 2017년 기준 약 25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5%를 차지합니다. 즉 인구 100명 중 5명이 장애인이며 장애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약 14%가량 되는데요. 6가구당 1가구에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죠. 연령별 등록 장애인 수는 어떨까요? 장애인 중에 39세 이하 젊은 연령층은 14.7%에 불과합니다. 한편 40세 이상 연령층은 전체 장애인의 85%를 상회하는 수준이고요. 특히 65세 이상 장애인 인구는 43.3%로 장애인 대부분이 중장년층, 노년층인 것은 장애가 선천적인 요인보다 질병이나 사고와 같은 후천적 요인에 의해 대부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보다 장애인 인구가 훨씬 더 많은 수치를 보이는데요. 이는 많은 국가들이 알코올 남용이나 에이즈, 암과 같은 질병을 장애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체 장애인 중에 선천적 원인으로 장애인이 된 경우는 13.3%에 불과하다고 나타나는데요. 80% 이상으로 이제 사고 또는 질병으로 후천적 장애를 갖게 되는데 이 데이터를 보면 장애는 어느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즉, 장애는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장애인 복지법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장애인으로 정의하고 있고요. 그 장애인 복지법에서 15가지로 장애 유형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 유형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오늘은 이 15가지 장애 유형 중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되는 4가지 유형, 즉 지체장애, 청각장애, 시각장애, 그 다음에 자폐성 장애와 교통약자의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는 고령자, 즉 노인의 특성과 임산부의 특성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체장애는 등록장애인 중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데요. 대부분 사고나 질환이 원인이므로 유형도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외형에서 오는 장애가 많은 지체장애인의 경우 내적 합병증까지 동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함께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 지체장애인에 대한 통행시간 조사를 통해서 보면 일반인과 지체장애인과의 시간 손실이 약 5분에서 10분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물론 이는 개인의 보행 속도에서 차이가 나는 데서 기인하기도 하지만 이보다는 그 대중교통의 환승 시 장애 요인에 의해서 발생되는 시간차가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시각장애는 보정구, 즉 안경을 쓰고도 잘 안 보이거나 또 볼 수 없는 범위가 절반 이상 감소된 것을 말하는데요. 대부분은 태어나서 12개월 후에 질병 또는 외상에 의해서 장애를 입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통 시각장애인은 전혀 못 본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시각장애인 상당수는 명암을 구분할 수 있거나 희미하게나마 색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점자 해독이 가능한 시각장애인은 5.1%에 불과하다는 것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시각장애인의 교통수단을 이용한 통행시간 조사 결과 이동장애로 인한 지체 비율이 30%에서 57%까지 나타났습니다. 이는 비장애인보다 많게는 2배 가까이 지체되는 걸로 조사가 되었는데요. 왜 그럴까요?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물론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보도에 있는 간판, 불법 주차, 가로수, 교차로, 지하철역 내에 있는 기둥이나 갖가지 물건들이 모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따라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도시설이나 음성정보 제공 등 개선이 시급함을 알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입니다. 청각장애는 소리를 들을 수 없거나 들어도 분별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되면 발음이 고르지 못하게 되고 그대로 방치하면 말을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각장애는 의사소통의 장애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인은 2018년 전체 등록장애인 기준 10.2%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현재 보장구 발달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폐성 장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폐성 장애는 1943년에 미국 정신과 의사 리오 카너에 의해서 처음 보고되었다고 하는데요. 의사소통의 문제와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의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증상의 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는데 몇몇 연구자들은 유전적 발달장애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발달장애가 자폐성 장애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2018년 기준 22,0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모든 장애 유형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많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이 자폐성 장애인의 경우에는 남성이 85%를 차지해서 여성에 비해 월등히 약 6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장애는 체계적이고 꾸준한 치료와 관심도에 따라서 증상 개선 정도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노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노인의 의미가 뭘까요? 노인의 연령 기준을 살펴보면 법규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을 노년인구로 분류합니다. 노년이 된다는 것은 곧 노화에 의한 변화를 겪게 된다는 것인데요. 노화에 의한 변화는 생리적 기능이 감소되고 질병에 의한 감수성이 증가하고 환경적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 능력의 감소를 겪게 되며 이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나타나는 보편적인 변화입니다. 인간의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의 한 부분으로서 연령에 따라 변화하기보다는 오히려 개인차가 더 크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노화의 특징을 크게 3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심리적 측면입니다. 심리적 측면에서 신체 질병이나 배우자 사망, 경제 사정 악화, 사회 고립 등으로 인해서 우울 성향이 증가하게 되고요. 자신에게 익숙한 습관적 태도와 방법을 고수하는 내향성, 수동성이 증가합니다. 또한 자신감이 결여되고
정확성을 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이 좀 더 강해져서 이는 많은 심리학자들은 이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을 통해서 과거를 회상하며 마음의 평온을 추구하는 행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 신체적, 사회적 의존이 증가하고 있고요. 또한 성 역할 자각에도 변화가 옵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친밀성이나 의존성, 관계 지향성이 과거보다 증가하게 되고요. 여성의 경우에는 과거보다 공격성, 자기주장, 자기중심성, 권위주의 성향이 상대적으로 높아진다고 합니다. 사회적 측면입니다. 직장에서 은퇴하고 사회적 역할을 상실하고 가정을 부양하던 입장에서 피부양자로 상황이 바뀌죠. 지위와 역할의 변화가 옵니다. 또한 은퇴 후에 경제적 대책이 없는 경우에는 부양에 전적으로 의존을 하거나 절대적 빈곤의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인간관계에도 변화가 옵니다. 사회적 지위가 변함에 따라서 유대관계가 약화되고 가정에서도 자녀들과의 불화 등으로 부정적인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또한 세대 간의 의사소통이 저하되고 문화적 차이로 인해서 적응이 어려워지면서 자기 정체성에 혼란이 오기도 하고요. 현재 본인의 삶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면 이 정체성 혼란이 더욱 심화된다고 합니다. 신체적 측면을 보면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하는 시간과 움직임이 길어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부상, 질병에 대한 노출이 당연히 늘어나겠죠. 회복력은 느려집니다. 쉽게 피로하고 또 피로가 쉽게 회복되지 않고요. 보행에 불편을 느끼고 시력이 감퇴되고 청력이 둔화되고 인간은 눈을 통해 외부 정보의 80%를 받아들이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 망막과 시신경 노화로 인해서 시야가 좁아지고 책을 읽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또한 대면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이 시력보다 청력이 중요한 측면이 있는데 노인 인구의 약 38%가 이 노인성 난청, 즉 이 노인성 난청의 특성은 되게 높은 음이 잘 안 들리고 낮은 음을 잘 들을 수 있는 현상을 보인다고 해요. 그래서 같은 성인과 대화를 해도 남자 어른보다 어린이나 여성과 대화할 때 상대적으로 소리를 듣기 어렵다고 합니다. 횡단보도 횡단시간 조사를 통해서 이동 특성을 살펴보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횡단시간 조사를 조사한 결과 41%가 시간 초과를 보였고요. 80대에 들어서면 급격히 이 시간 초과 비율이 증가했습니다. 즉 횡단보도 위에서 우리는 노인들이 느긋하게 걷고 있다라고 여겼는데 그들은 느긋한 게 아니라 신체적 노화로 인해서 횡단보도 위에서 문제를 겪고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임산부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신기간은 크게 3분기로 나뉩니다. 각 분기마다 몸과 뱃속의 태아는 새로운 변화를 겪게 됩니다. 임신 초기 약 80%의 여성들은 메스꺼움과 구토와 같은 입덧을 겪게 되죠. 대부분 중기에 접어들기 전에 사라지기는 하는데 개인마다 차이가 존재합니다. 또한 기초대사량이 증가해서 약간의 움직임으로도 피로함을 느끼게 되고 수면 요구가 많아지고 심박수 증가로 인해서 현기증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오래 서 있는 것을 피하고 일어나거나 앉을 때 또는 누울 경우 천천히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궁이 방광을 눌러서 화장실 찾는 횟수가 늘어나고 호르몬 수치의 급격한 변화로 평소보다 감정 변화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는 무엇보다 주변 사람들의 이해와 배려가 필요합니다. 임신이 중기로 접어들면 초기의 증상들은 완화되기 시작하지만 통증과 같은 또 새로운 증상이 나타납니다.
자궁이 커지고 배가 불러오면서 요통이나 경련, 다리나 발목의 부종 이런 이제 증상들을 느끼는데요. 출산 몇 주 전에는 태아가 무거워지고 좁은 공간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많이 불편해지므로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태아가 자라면 내부기관을 이제 압박하게 되잖아요. 산모는 이제 당연히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고 속쓰림이나 요통의 증상을 겪게 되는데 이로 인한 신체적 불편함과 감정적으로도 불안함을 느낄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통증으로 느껴지면 진료를 바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임신 전만 해도 걸리지 않았던 질병에도 쉽게 노출이 됩니다. 임산부가 가장 흔하게 걸리는 질병 3가지가 바로 임신성 당뇨와 임신 중독증, 방광염이라고 해요.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증상이 있다면 바로 병원을 찾아야 되겠죠. 흔히 교통약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임산부가 아니라 임신부라고 써야 한다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산부를 아이를 출산한 여성 전체, 즉 자녀가 있는 모든 여성으로 오해해서 발생했을 수도 있는데요. 산부는 아이를 갓 낳은 여성, 즉 출산한 지 얼마 안 돼서 몸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임신부와 마찬가지로 신중한 몸조리를 요하며 보호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뜻합니다. 2017년 출생 통계에 의하면 고령, 고위험 산모가 점차 증가해서 35세 이상 고령 산모 비중이 약 29%에 달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아직 사회적으로 임산부에 대한 인식은 조금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중교통에서 볼 수 있는 교통약자석은 노인 및 사회적 약자로 나누어져 있는데 아이, 임산부 등 함께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임산부 배려석 표시가 되어 있는 좌석에 대해서도 그 존재에 대한 인지도가 현저히 낮은 실정이고 초기 임산부의 경우에는 육안으로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용이 불편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것은 직장에서도 그 차이가 크지 않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사회, 직장에서 임산부 배려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지 않다는 응답이 훨씬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고자 모자보건법에서는 매년 10월 10일을 임산부의 날로 제정하고 있습니다. 풍요와 수확을 상징하는 10월과 임신기간이 10개월임을 의미하는 이 10월 10일은 임신과 출산을 사회적으로 배려하고 출산 양육의 어려움을 해결하자는 취지로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고 있다고 해요.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어린이 특성입니다. 먼저 어린이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린이관이란 어린이의 본질이나 존재적 당위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견해를 말합니다. 이러한 어린이관은 문화에 따라 다르며 시대에 따라 변하지만 이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어린이의 양육, 교육, 처우 등을 결정하는 기초가 됩니다.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 학대 등도 이에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기에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어린이를 순진, 단순, 미숙하고 위태로워 보이는 단계로 생각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수능성, 모방성, 가소성이라는 특성을 가진 존재로 여기면서 그들에 대한 조력과 지도가 발달의 초기 단계에 요구된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관의 시대적 변천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사회를 지배했던 유교 윤리 중에서 어린이와 성인과의 관계에 대한 윤리 핵심에 장유, 유설한 개념이 그 윤리의 핵심에 있습니다. 장유, 유설하는 말은 어른과 어린이 사이에는 순서가 있고 이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즉 연장자는 연소자를 사랑하되 연소자를 훈육하여 연장자를 공경하는 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 순서에서 앞설 것을 요구했고 연소자는
연장자에게 공경의 예로서 스스로 자신의 순서를 연장자 다음으로 정하였죠. 이러한 장유유서의 개념이 확대되고 심화되어서 이제 모든 일에서 연령의 고하를 따지게 되고, 따라서 어린이는 어른을 공경하는 것이 이제 도리로 강요되었고, 어른은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고 일부 멸시하고 하대하는 분위기가 점점 더 늘어나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은 그 유교적 풍토에서는 어린이는 어른의 종속물로 존재했을 뿐이고 독립적인 인격과 권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어린이에 대한 사랑이 지극했을지언정 공경은 없던 것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1920년대 근대에 접어들면서 이러한 그 유교적 윤리 도덕이 초래한 부작용에 대한 비판이 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장유유서의 윤리관에 의한 어린이 멸시 세상을 비판하고 뭐 이렇게 도덕관이 어린이에게 효도를 예속화했다, 강제했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근대로 접어들면서 어린이관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를 소극적 존재가 아닌 성장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이제 미래의 역할의 담당자로 보고 있는 것이고요. 이는 이제 근대를 겉에서 현대 사회로 접어들면서 많이 현대 우리가 지금 어린이를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변화된 현대적 어린이관의 특징을 보면 과거에는 어린이를 마치 축소된 성인으로 여겼으나 오늘날에는 의학적, 심리학적으로 지식을 근거로 해서 어린이는 어디까지나 성인과는 다른 특성을 지닌 고유한 존재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또한 과거의 그 수동적 어린이관은 능동적 어린이관으로 바뀌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방적인 양육이나 훈육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기능하고 창조적 성장을 이룩할 수 있도록 자기 발전적 존재로 보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소유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독립적 인격체로 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어린이는 무조건 부족하거나 억압하거나 그렇게 해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 가정과 국가 장래의 흥망성쇠를 좌우할 미래의 일꾼이기 때문에 보호 육성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우리가 어린이를 대할 때 어리다고 가벼이 여기지 말고 하나의 독립적인 인격체로 존중하고 보호 육성해야 한다는 것일 것입니다. 어린이에 대한 명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린이란 말은 1920년에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 아동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처음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우리나라 그 고유한 말에 늙은이, 높으니, 착한이라고 하는 낱말에서 보면 이라는 글자는 높은 사람을 뜻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분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이승 박사가 엮은 그 국어 대사전에 보면 어린이란 어린 아이를 높여서 부르는 말로써 나이가 어린 아이란 뜻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어린이의 연령 범위는 학자에 따라서 어린이의 시기를 젖먹이 시기와 유아기를 거쳐서 초등학교까지 보기도 하는데요. 아동복지법에서는 어린이를 18세 미만의 연령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린이의 특성을 보면 조급성을 가지고 있죠. 항상 뛰려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찾길이 위험하다는 생각에 무조건 급하게 뛰어 횡단 시간을 최소화시키려고 하고 있죠. 실제로 뛰는 경우 천천히 걷는 경우보다 사고 위험이 7배나 높고요. 주정차된 차량 사이를 뛰어서 횡단할 경우에는 사고 위험이 무려 18배나 높아진다고 해요. 둘째는 모방성 어린이들은 어른에 비해서 판단 능력, 행동 능력, 위기 대응 능력 등 모든 능력은 부족하지만 어른들을 따라하는 모방 능력만은 월등히 뛰어나다고 합니다. 따라서 어른들이 무단 횡단을 하면 어린이는 당연히 올바른 행동으로 생각하고 무단 횡단을 따라하거나
위기 대응 능력이 없어서 종종 사고로 연결된다고 합니다. 셋째, 어린이는 이제 단순성입니다. 어린이는 생각이 미숙하고 성장이 덜 됐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단순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합니다. 즉, 초록불이 들어오면 손을 들면 모든 차가 멈춰질 것으로 생각하고 한번 차가 멈춰 있으면 그 차는 계속해서 멈춰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길 건너편에서 친구나 엄마가 부르면 차가 오는 것은 생각 못하고 부르는 것만 생각해서 갑자기 차도로 뛰어들기 쉽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차길로 뛰어들면 모든 차는 멈춰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녀 앞에서 이 모방성이 뛰어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자녀 앞에서 보여주어서는 안 될 운전자의 잘못된 행동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안전띠 미착용. 일반 도로에서는 운전석과 조수석에서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는 전 좌석 안전띠를 매야 하고 위반 시 3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 알고 계시죠? 두 번째는 쓰레기 투척 행위입니다. 차량 밖으로 쓰레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는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창문 밖으로 머리나 손을 내미는 행위. 창문 밖으로 이 손이나 머리를 내미는 행위는 자칫 사고의 위험이 매우 크므로 어린이와 함께 동행할 때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운전 중 핸드폰 하기. 저도 가끔씩 하긴 하는데 운전 중에 핸드폰을 사용하면은 운전자의 집중력, 주의력, 전방 주시력 등이 크게 떨어뜨려져서 운전자보다 그러니까 그 핸드폰을 하지 않는 일반 운전자보다 사고 위험이 5배에서 6배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차량의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침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운전자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횡단보도를 침범해서는 안 되고 차량의 정지선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음주운전 또는 운전 중에 담배를 피우는 행위입니다. 술을 먹고 운전하는 행위나 운전 중에 담배를 피우는 행위는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민식이법을 보다 우리가 공감하며 준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민식이법에 대해서 주변에서 갑론을박 얘기를 하고 계셨었는데요. 이러한 자료를 보시고 이러한 학습을 통해서 무엇보다 민식이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